코스모스 지난 시간에 이어 챕터 13 내용을 이어갑니다. 지난 시간에는 핵 전쟁에 대한 우려를 마쳤죠. 그렇지만 인간 본성에는 다른 좋은 속성들도 있다. 따라서 해결 방안을 핵 이외의 것에서 찾아야 한다. 전 세계적 규모의 핵 전쟁이 일어난 적이 아직 없다는 사실을 통계적으로 전면 핵 전쟁이 결코 일어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된다. 전면 핵 전쟁은 단 한 번밖에 경험할 수 없는 것이다. 한 번으로 모든 게 끝이 난다. 그때 가서 통계 분석을 다시 해봤자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지구상에서 핵 군비 경쟁의 방향을 거꾸로 돌리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을 지원하는 국가는 실제로 몇 안 된다. 그중 하나가 미국이다. 그렇지만 그 기구의 1980년도 예산이 1,800만 달러인데 비하여 미 국방부의 예산은 1,530억 달러이다. 이 통계만을 놓고 보더라도 미국이 무기 통제와 군비 축소에 실제로 쏟는 노력이 얼마나 미미한 수준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어느 한 사회 집단이 다음 전쟁의 발발 가능성을 이해하고 예방하기보다 그 전쟁을 수행할 준비에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다면 누가 그 집단을 이성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연구를 통해 전쟁의 발발 원인들을 규명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전쟁 원인에 대한 우리의 이해 정도는 빈약하기 이를 데 없다. 아인슈타인은 전쟁을 하나의 소화병이라고 불렀다. 자, 이제 전쟁을 소화병으로 생각하고 연구하자. 오늘날 핵무기는 전 세계적 확산을 주도하고 핵무기 해체에 저항하는 세력의 창궐은 이 행성에 있는 모든 이들의 생존을 위협할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인류 생존의 문제에 관한 한 특정 이익단체나 그 어떤 조직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인류의 생존 여부는 우리의 지적 능력과 가용 자산의 얼마나 많은 부분을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데 과감하게 투자하여 리처드슨 곡선이 오른쪽으로 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우리야말로 핵전쟁의 인질이다. 지구상 모든 사람이 핵전쟁의 볼모로 잡혀있는 것이다. 인질로 잡힌 우리가 먼저 핵 및 재래식 무기와 전쟁에 대한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정보들을 계몽해야 한다. 우리의 생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과학기술의 개발과 연구는 결코 게을리 할 수 없는 우리의 절대 의무이다. 우리는 이제 사회, 정치, 경제, 종교라는 이름의 제도가 가르쳐온 전통적 지혜의 틀에서 벗어나려는 과감한 도전을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 우리의 이웃이 지구 어디에서 살든 그들도 나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은 물론 쉽게 달성될 수 있는 성질의 목표는 아니다.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제안이 비현실적이고 인간 본성에 반하는 것이라고 거절당할 때마다 그렇다면 당신이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입니까? 라고 반문했다. 인간의 동질성에 근거한 이 방안 이외에 우리가 택할 수 있는 대안은 없을 것이다. 인간의 성격이나 인류의 역사, 비교 문화 연구 등이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노예제도, 인종차별, 심한 여성 혐오, 폭력 등이 모두 서로 깊게 연관된 현상이라면 우리의 미래를 어느 정도 낙관해도 좋을 듯 싶다. 인간의 야수성을 우리 스스로가 고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우리 사회는 근본적인 변혁을 겪고 있다. 수천 년 동안 내려오던 노예제도가 최근 겨우 200년 사이에 지구상에서 거의 완전히 사라졌다. 수천 년 동안, 아니 그 이상 더 긴 세월을 통하여 여성은 하나의 소유물로서 참정권과 경제권을 박탈당한 채 살아왔다. 그러나 근대로 들어오면서 여성도 남성과 거의 동등한 권리를 누리기 시작했다. 이러한 현상은 극도의 후진 사회에서조차 볼 수 있는 변화이다. 침략을 준비하던 바로 그 나라의 시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대규모의 전쟁이 중단되는 사건이 20세기에 들어와서 벌어지기 시작했다. 한때는 국수주의와 맹목적 애국주의가 한 사회의 전반적 분위기를 철저하게 지배하던 시대가 있었다. 한때는 그들의 열광과 호소가 더 이상 먹혀들지 않을 뿐 아니라 심한 경우 배관시 당하기도 했다. 어린이에 대한 처우가 전 세계적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는데 이것은 생활 수준의 향상에 기인할 바가 클 것이다. 앞으로 수십 년 이내에 전 지구적 규모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변화의 조짐들이
인류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실현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단 하나의 종이라는 새로운 인식이 지구상에 널리 퍼지고 있다. 인간의 동질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인 것 같네요. 계속 이어집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세워질 당시에 살았던 테오프라스토스는 미신은 신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비겁함이라고 지적했다. 그의 지적에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를 똑바로 둘러볼 필요가 있다. 이 우주에서는 별들의 중심에서 각종 원자들이 합성되고 매 초마다 태양과 같은 별들이 수천여 개씩 태어나며 여기저기 막 태어난 행성들에서는 중심 별에서 방출된 빛과 하늘을 가르는 번개가 물과 대기의 새로운 생명의 불꽃을 댕기고 우주 전체에 수조 개나 있는 은하들의 한 복판에서는 생명의 진화를 가능케 하는 원료 물질들이 별의 폭발과 함께 만들어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퀘사가 있고 쿼크가 있으며 눈송이와 개똥벌레가 함께 살아 숨쉬는 코스모스인 것이다. 어디 이뿐인가? 우주에는 신기하기 이를 데 없는 블랙홀들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모르는 세상, 지구와 다른 문명 세계가 수없이 존재할 것이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외계 문명권들에서 발사된 전파 신호가 지구를 두드리고 있을지 모른다. 우주의 실제와 비교해 볼 때 미신과 사이비 과학이 주장하는 바는 참으로 허망하다. 과학이 인류의 고유 문화라는 사실에 주목하자. 과학적 연구를 수행하고 과학이 밝힌 바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정녕 우리의 중요한 과업인 것이다. 자연에는 신비와 경외의 대상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테오프라스토스의 지적은 올바른 것이었다. 우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두려워하거나 있지도 않은 거짓 지식에 의존하려거나 인간이 우주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고 마음속에 그리는 사람은 자신을 미신에 맡겨 헛된 위안을 얻으려는 자이다. 그들은 세상과의 정면 대결을 회피하는 비겁함의 소유자들이다. 진정한 의미의 용기는 자신의 편견이 밖으로 드러나는 한이 있더라도 또 찾아낸 결과가 자신의 희망과 근본적으로 다른 모습일지라도 코스모스의 조직과 구조를 끝까지 탐구하여 그 깊은 신비를 밝혀내려는 이들의 것이다. 지구에서 과학을 아는 생물종은 인간밖에 없다. 지구에서 벌어진 생명 진화의 긴 역사에서 아직까지 과학하기는 전적으로 인류만의 것이다. 인류의 과학하기 능력은 자연 선택의 과정을 거쳐 대뇌 피질에 새겨진 진화의 산물이다. 과학이 진화 과정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주 단순하다. 과학하기가 유효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우리의 과학하기는 아직 완벽하지 못하므로 잘못 사용될 수 있다. 과학은 단지 도구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도구이다. 과학에는 고유한 특성이 있다. 자신의 오류를 스스로 교정할 줄 안다는 것이 하나의 특성이다. 또한 모든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다른 특성이 있다. 그리고 과학하기에는 우리가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 그것은 단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 번째는 신성 불가침의 절대 진리는 없다는 것이다. 가정이란 가정은 모조리 철저하게 검증돼야 한다. 과학에서 권위에 근거한 주장은 설 자리가 없다. 두 번째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주장은 무조건 버리거나 일치하도록 수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코스모스는 있는 그대로 이해돼야 한다. 있는 그대로의 코스모스를 우리가 원하는 코스모스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거짓으로 판명될 때도 있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이 확고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제한된 상황에서는 각국의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다. 하지만 각국에 사는 사람들일지라도 더 넓고 큰 맥락에서는 목적을 공유할 수 있다. 그리고 우주를 연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넓고 큰 문제인 것이다. 오늘날의 인류 문화는 지난 45억 년에 걸친 행성 진화의 관점에서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인류는 아주 긴 세월을 문화라 할 수 없는 내용의 활동만을 해오다가 겨우 최근 몇천 년 사이에 거둔 업적을 가지고 영구 불변의 진리를 소유하게 됐노라고 뽐내고 있다. 그러나 인간 세상처럼 모든 것이 빨리 변하는 상황에서는
문제를 넓고 큰 맥락에서 보는 것이 재앙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국가, 종교, 경제 조직, 지식 체계, 그 어느 것도 인류 생존에 관한 확실한 답을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 현존하는 어떤 제도보다 월등하고 효과적인 제도들이 틀림없이 존재할 것이다. 우리의 과업은 과학의 전통을 살려서 이러한 제도들을 찾아내는 일이다. 이어지는 내용은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원전 3세기에 건립되어 파괴되기까지 7세기에 걸친 긴 세월 동안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당시 고대 사회의 심장부요 두뇌였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그리스인 왕들의 지원을 받아서 건립된 이 도서관은 수학, 물리학, 생물학, 천문학, 문학, 지리학, 의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알렉산드리아에 구축할 수 있었는데 오늘날의 학문도 당시에 이루어진 연구에 아직 그 바탕을 두고 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기존의 지식을 수집만 한 것이 아니었고 과학 연구를 적극 장려하고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 많은 지식을 새로이 창출하기도 했다. 에라토스테네스는 지구의 크기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지구 모습을 지도에 담았고 스페인에서 서쪽으로 항해하면 인도에 닿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히파르코스는 별은 태어나서 수백 년 동안 서서히 움직이다가 결국 사라진다고 추측했다. 유클리드는 기하학 교과서를 썼다. 유클리드의 기하학은 그 후 23세기 동안이나 사람들에게 읽혀지면서 케플러, 뉴턴, 아인슈타인 등과 같은 위대한 과학자들이 과학에 흥미를 갖게 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알렉산드리아는 서구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도시였다. 코스모폴리턴이라는 단어가 진정한 의미를 가지게 된 것도 바로 여기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표현을 우주 시민의 의미로 확장시켜야 하지 않을까? 앞서 저자는 이 책에서 인류 문명사에서 이름이 잊혀지지 않았던 극히 소수의 몇 명만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에라토스테네스, 데모크리토스, 아리스타르코스, 히파티아, 레오나르도 다빈치, 케플러, 뉴턴, 하위헌스, 샹폴리옹, 휴메이슨, 고더드, 아인슈타인 등이 바로 그러한 인물들이다. 서구 문화의 거장들만을 열거한 셈이 됐지만 그것은 지구상에서 꼽히는 현대 과학 문명이 주로 서구 문화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분명 중국, 인도, 서아프리카, 중앙아메리카 그 어느 곳에서 피어난 문명이든 각각 인류 문화에 커다란 기여를 했고 각 문명마다 그들 나름의 위대한 사상가들을 배출했다. 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달에 힘입어 인류는 지구를 하나의 사회로 구성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여 숨가쁘게 달리고 있다. 다양한 문화들의 차이를 해치지 않고 모두를 아우르는 단일한 지구 사회를 구성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지구인이 이룩한 인류사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라고 기록될 것이다. 150년의 우주 역사에서 대폭발 순간 이후 우주가 겪어온 변화의 흔적은 시간의 여울 속에 흩어져서 사실상 모조리 사라져 버렸다. 우주 진화의 기록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보관했던 파피루스 두루마기들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망실된 것이다. 그렇지만 우주의 긴 역사와 우리 선조들이 걸었던 짧은 역정의 구비구비는 인류의 대단무쌍한 탐구욕과 총명한 지혜의 발동으로 그 일부를 흘깃흘깃 훔쳐볼 수 있었다. 이제 그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기로 하자. 엄청난 양의 에너지와 물질을 폭발적으로 뿜어냈던 대폭발의 큰 사건이 있은 뒤 가늠할 수 없는 영겁의 세월을 지내는 동안 코스모스에는 그 어떤 구조물도 없었다. 은하도 행성도 생명도 찾을 수 없었다. 빛으로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칠흑의 심연만이 그 당시의 우주를 독차지했다. 구조물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 텅 빈 공간을 수소 원자들만 주인 행세를 하면서 떠돌아다녔다. 그러다가 주위보다 밀도가 약간 높은 지역들이 눈에 띄지 않게 느린 속도로 천천히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빗방울이 응결되듯 최종 질량이 여러 개의 태양을 합친 것보다 큰 기체 덩이들이 방울방울 생겼다. 드디어 그 덩어리들 안에서 물질 자체에 숨어있던 모종의 에너지에 불을 댕길 수 있는 핵융합 반응이 시작됐다.
이렇게 제1세대의 별들이 태어나자 코스모스는 비로소 온통 빛으로 넘쳐나게 됐다. 그 당시에는 별빛을 받아들일 행성들이 아직 태어나기 전이었으므로 하늘의 광채를 찬탄할 생명도 없었다. 별 깊숙한 곳에 자리한 용광로는 핵융합 반응이라는 연금술의 작업장이다. 가장 가벼운 원소인 수소가 타고 남은 재에서 수소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합성됐다. 이렇게 만들어진 무거운 원소가 앞으로 태어날 행성과 생명의 기본 모체가 됐다. 질량이 큰 별일수록 자신이 태어나면서 간직하고 있던 수소 핵 연료를 더욱 빨리 소모했다. 핵 연료를 소진한 별들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폭발을 일으키면서 그동안 합성해 놓은 무거운 원소 거의 전부를 한때 자신이 응결될 수 있었던 성강 공간의 희박한 기체에 되돌려 주었다. 이렇게 무거운 원소가 가미되어 젊음의 기운이 넘치게 된 암흑 성간 운들에서는 빗방울이 응결되듯 제2세대의 별들이 태어났다. 제1세대 별들의 형성에서는 원료로 사용되지 않은 제1세대가 만들어 놓은 각종의 무거운 원소를 후속 세대들은 처음부터 갖고 태어났다. 그리고 그 옆에서는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기에는 질량이 너무 적은 방울들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작은 방울은 별들 사이의 공간을 채우는 성간 안개의 한 귀퉁이에서 행성으로의 운명을 걸었다. 그중 돌과 철로 된 하나의 작은 세계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우리의 원시 지구였다. 그 후 원시 지구는 얼었다 녹기를 계속하면서 내부에 갇혀있던 메탄, 암모니아, 수증기, 수소 등의 기체를 외부로 방출했고 이렇게 해서 원시 대기와 최초의 바다가 지표와 인접 공간을 둘러쌌다. 태양 광선이 원시 지구를 덜피면서 대기 중에 폭풍이 일고 천둥 번개가 치기 시작했다. 화산이 터져 용암이 흘렀고 이러한 와중에서 원시 대기의 구성 분자들이 일부 해리되었고 해리의 결과물로 생긴 원소와 분자들은 서로 다시 들러붙어 좀 더 복잡한 새로운 분자들을 형성했으며 그 일부는 바닷물에 녹아들었다. 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원시 바다는 일정한 온도와 농도를 유지하면서 일종의 국물로 변해갔다. 진흙 표면에서는 분자들이 체계적으로 합성되어 각종 복잡한 화학 반응이 일어났다. 그러다가 어느 날 분자 하나가 원시 바다의 국물 안에서 다른 분자와 우연히 만나서 자신과 같은 분자를 어설프게나마 복제해낼 수 있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화학 반응들은 더욱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자기 복제의 과업을 점점 더 정교하게 수행하게 됐다. 자기 복제가 가능한 반응의 조합들은 자연 선택이라고 불리는 치의 덕분에 다른 반응보다 더 많은 자기 복제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복제를 잘하는 것일수록 당연히 자기 복제품을 더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원시 바다에는 자기 복제가 가능한 유기 분자들이 다량으로 만들어지면서 그 국물의 농도는 점점 옅어져 갔다. 이렇게 하여 원시 바다에서는 감지될 수 없을 정도의 느린 속도로 생명의 출현이 진행됐던 것이다. 단세포 식물의 진화로 생물은 자신의 음식을 스스로 생산할 준비를 시작했다. 광합성이 지구 대기의 성분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았다. 암수의 성구별도 이루어졌다. 제각각 멋대로 살아가던 다양한 형태의 분자들이 한데 모여서 하나의 특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복잡한 세포로 성장했다. 화학적 감각기관의 진화로 생물은 우주를 맛과 냄새로 즐길 수 있게 됐다. 단세포 생물은 다세포 군체로 진화하여 특수 기능을 갖춘 여러 기관을 보유하게 됐다. 그리고 눈과 귀가 생기면서 보고 들을 줄도 알게 됐다. 바다에서 태어난 식물과 동물이 무태서도 살아갈 수 있음을 알아차렸다. 그리하여 유기생물이 윙윙거리고 날고 바삐 기어가고 허둥지둥 도망가고 무언가 잔뜩 쌓아 올리기도 하고 미끄러지는가 하면 퍼드득거리며 날개를 치고 몸을 신나게 흔들거나 나무에 기어오르거나 아니면 하늘 높이 솟아오르는 등의 다양한 행동을 할 줄 알게 되었다. 거대한 짐승들이 수증기가 무럭무럭 피어오르는 정글 속을 천둥 같은 쿵쾅 소리를 내며 걸어 다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아주 자그마한 녀석들이 전처럼 딱딱한 알에 갇힌 채로 태어나지 않고
액상 물질에 둘러싸여 태어나기 시작했다. 마치 원시 바다의 액체가 그들의 혈관 속을 굽이굽이 흐르는 듯했다. 그들은 영악함과 민첩함으로 살아남았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그중 작은 무리가 나무에서 땅으로 내려와 민첩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게 누구게요? 그들은 두 발로 똑바로 설 수 있었고 연장을 사용할 줄도 알았다. 다른 동물, 식물, 그리고 불을 다스렸으며 언어를 공리해냈다. 별 내부에서 진행된 연금술이 수소를 태워서 성공적으로 합성한 재가 수소보다 무거운 원소들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바로 이 재가 의식을 갖춘 존재로 둔갑한 것이다. 그 후 그들은 더욱 빠른 속도로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많이 또 해냈다. 글자를 발명하고 도시를 건설하고 예술과 과학을 발달시켰으며 급기야 다른 행성과 별에 우주 탐사선을 보내기 시작했다. 이러한 것들이 150억 년 우주의 역사 안에서 수소 원자가 일으켜낸 놀라운 업적의 일부이다. 여기까지의 이야기가 마치 신화의 서사시처럼 들렸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위대한 신화이다. 현대 과학이 서술한 우주 진화의 대서사시인 것이다. 이렇게 어렵사리 만들어진 인간이 자신에게 가장 위험한 존재로 변하다니. 우주에서 벌어졌던 진화의 단계를 차근차근 이해하노라면 거대한 수소 산업의 최종 산물로서 태어난 생물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한 존재임을 확실히 알게 된다. 지구 이외의 다른 곳에도 우리와 같이 놀랄만한 돌연변이를 이룩한 존재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 먼 곳 어디에선가 우리에게 들려줄 그들의 흥얼거림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사람은 이상한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 자신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나 자신이 속한 사회와 조금이라도 다른 성격의 사회를 믿을 수 없는 기괴한 존재로 간주하며 그들을 심히 혐오하고는 한다.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심을 갖지 않으면서 말이다. 이방이나 외계라는 표현의 부정적 뉘앙스는 이러한 인간의 특성을 잘 드러내준다. 그렇지만 각기 다른 문명들이 보여주는 문화의 유적의 다양성은 인간으로 되어감의 다른 방식들을 우리에게 시사할 뿐이다. 외계 문명인에게는 인류 사회의 차이가 유사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일 것이다. 어쩌면 코스모스에는 지능을 갖춘 존재의 밀도가 예상외로 매우 높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다윈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었다. 인간은 지구 이외의 다른 곳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은 이 지구에만 있다. 인간은 지구라고 불리는 이 자그마한 행성에서만 사는 존재이다. 우리는 희귀종인 동시에 멸종 위기종이다. 제가 얼마 전에 사피엔스를 읽었잖아요. 그 유발 하라리가 보는 인간에 대한 그 종에 대한 개념과 이 칼 세이건 박사가 보는 우리를 희귀종인 동시에 멸종 위기종으로 보는 거. 정말 이렇게 인간에 대해서 이런 다른 생각들을 이렇게 멋진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천재를 알게 된 것이 너무 기뻐요. 우주적 시각에서 볼 때 우리 하나하나는 모두 귀중하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너와 다른 생각을 주장한다고 해서 그를 죽인다거나 미워했어야 되겠는가? 절대로 안 된다. 왜냐하면 수천억 개나 되는 수많은 은하들 중에서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는 인류도 더 큰 집단의 한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서서히 인식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오로지 자기 자신과 가까운 가족에게, 다음에는 자기와 사냥과 채집활동을 같이 하는 이들에게만 충성을 바치며 살아왔다. 그러다가 충성의 대상을 자기가 속한 마을에서 부족으로, 그리고 도시국가에서 국가의 순으로 점차 넓혀갔다. 사랑할 대상의 범주를 계속해서 넓혀왔다는 이야기이다. 충성의 대상은 오늘날 초강대국이라 불리는 조직으로까지 확대됐다. 초강대국은 문화와 인종적 배경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 어느 정도 함께 노력할 수 있는 사회이다. 우리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인권화의 과정과 인격 함양을 경험하게 된다. 현대에는 충성의 대상을 인류 전체와 지구 전체로 확대해야 할 시대이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의 생물 종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설명한 우리 생각을 싫어하는 자들이 통치하는 나라도 지구상에는 많다. 그들은 자신의 권력을 잃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들은 우리를 배반자, 충성심이 없는 비애국자라고 비난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이야기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부유한 나라들은 가난한 나라들에게 자신들의 부를 나눠줘야 할 것이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과연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와 좀 다른 맥락에서 한 이야기지만 H.G. 웰스의 주장대로 인류가 우주를 얻느냐 아니면 공멸의 나락으로 빠지느냐가 결정될 것이다. 수백만 년 전만 하더라도 지구상에는 사람이라고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수백 년 후의 지구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 지난 46억 년의 긴 역사를 통해서 그 무엇도 지구를 떠나본 적이 없다. 그러나 지금은 지구를 떠난 작은 무인 우주 탐사선들이 우아하게 반짝이며 태양계 구석구석을 두루 헤엄쳐 다닌다. 벌써 우리는 20여 개에 이르는 천체들의 예비 정찰을 모두 마쳤다. 그 중에는 우리가 맨눈으로 볼 수 있는 행성들도 포함되어 있다. 6개의 행성. 그들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존재일까? 밤 하늘에서 별자리 사이를 움직여 다니며 밝게 빛나는 이 행성들이야말로 우리 조상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주를 이해하도록 한 원동력이었으며 그들에게 환희와 감동을 안겨준 주인공이기도 하다. 앞으로 인류가 핵전쟁의 위험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다음의 두 가지 업적으로 후대에 길이 기억될 것이다. 과학기술이 겨우 사춘기적으로 발달한 단계에서는 자기 파괴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무척 어려웠음에도 자기 파멸의 위험을 용케도 모면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기억되어야 할 업적 중 첫 번째일 것이다. 그리고 별을 향한 탐험이 바로 이 시기에 시작됐다는 점이 두 번째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돌이켜 생각하면 철저하게 모순되는 선택이 이루어진 셈이다. 행성에 탐사선을 보내는 데 쓰이는 로켓과 똑같은 로켓 추진체가 핵탄두를 적국으로 날려보내는 데에도 쓰인다. 로켓 추진뿐 아니다. 바이킹과 보이저 탐사선에 전력을 공급하는 방사능 에너지도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알아낸 바로 그 기술에 힘입어 마련된 것이다. 모순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유도하고 추적하거나 또는 적의 미사일 공격에서 자국을 보호하는 데 쓰이는 전파 기술과 레이더 기술이 행성 탐사용 인공위성을 유도하고 제어하는 데 그대로 쓰일 뿐 아니라 외계 문명으로부터의 신호를 검출하는 데에도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만약 우리가 이 기술을 사용하여 우리 자신을 파괴시킨다면 별과 행성의 탐사는 그것으로 끝장이다. 그 반대의 상황도 물론 가능하다. 행성과 항성의 탐사가 계속될수록 인류 우월주의는 뿌리째 흔들리고 말 것이다. 그러나 그 대가로서 우리는 우주적 시야를 갖게 될 것이다. 우주 탐사는 지구에 사는 인류 전체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에너지를 죽음과 파괴가 아니라 삶을 위해서 이용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지구와 지구인을 이해하는 동시에 외계의 생명을 찾는 데 써야 한다. 그것이 유인 탐사이든 무인 탐사이든 간에 우리의 우주 탐험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바로 그 기술과 바로 그 조직력 덕분에 가능하다는 점을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우주 탐험도 전쟁에서 요구되는 바와 똑같은 수준의 전 국민적 각오와 용기를 각자에게 요구한다. 전 지구적 규모의 핵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진정한 의미의 군축 시대가 온다면 그때 비로소 인류의 우주 탐험 노력이 강대국들의 방대한 군수 산업을 흠결없는 평화의 산업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전쟁의 준비 과정에서 얻는 것들을 코스모스의 탐사 준비에서도 비교적 수월하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행성들의 무인 탐사 계획을 적당한 아니 비교적 야심찬 규모에서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그리 큰 돈이 드는 것은 아니다. 바이킹 우주선을 화성에 보내는 데에 든 경비나 보이저 우주선을 외 행성계를 보내는 데 필요한 총 예산이 1970년에서 80년에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는 데 소요한 경비보다 적다. 전문 기술 인력의 고용을 증대시키고 첨단 기술의 개발을 자극함으로써 우주 탐사 계획은 투자한 액수의 몇 배를 거둬들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행성 탐사에 쓰인 1달러는 국가 경제의 7달러로 돌아온다는 연구 결과는 기억해 둘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 때문에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우주 개발 계획이 여러 가지가 있다.
화성 표면을 가로질러 움직이는 차량의 개발, 우주선과 혜성의 궤도 랑데뷰, 타이탄 위성 대기에 탐사선을 내려보내려던 계획, 외계 문명권의 대규모 전파 탐색 등이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겠다. 달에 연구 기지를 설치한다거나 화성에 유인 탐사선을 보내는 계획 같은 대규모 우주 탐사 계획은 참으로 엄청난 액수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핵 및 재래식 분야의 군비 철폐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극적 상황이 아니라면 결코 가까운 장래에 성사되지는 않을 것이다.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 자기 멸망의 파국을 피할 수만 있다면 언젠가는 달에 연구기지를 설치하고 화성에 사람이 직접 가는 일이 성사될 것이다. 정적인 사회는 결코 오래 유지될 수 없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할 문제는 모종의 심리적 복리 현상이다. 사회의 구성원들 사이에 우주 탐사에 필요한 경비를 삭감하려는 경향이 있다거나 우주를 향한 미래지향적 정책 앞에서 주춤거린다면 그 효과가 여러 세대에 걸쳐 누적됨으로써 결국 인류의 우주 탐사 노력에 커다란 퇴조를 불러오게 될 것이다. 이것과 반대의 상황도 생각할 수 있다. 지구를 벗어나 우주로 나가려는 노력에 조금이라도 마음을 쓴다면 그 효과가 여러 세대에 걸쳐 누적되어 결국 적지 않은 수의 사람이 지구 이외의 다른 세상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코스모스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이것은 인류의 대단한 성취라고 아니할 수 없다. 지금으로부터 약 360만 년 전, 오늘날 탄자니아 북부 지역에서 화산이 폭발했다. 인접한 사바나 대초원 전역이 화산재의 구름으로 완전히 뒤덮였다. 얼마 후 재는 가라앉아 두꺼운 층으로 굳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360만 년이 흐른 1979년 고 인류학자인 메리 리키가 그 화산재의 층에서 발자국을 찾아냈다. 그녀는 이 발자국이 유원인의 것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어쩌면 그 발자국의 주인이 현재 지구인 모두의 조상일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탄자니아에서 물경 38만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도 사람의 발자국이 찍혀 있다. 인간은 달을 보면서 늘 낙천적인 생각을 해왔다. 낙천적 생각에서 달의 한 지역에 고요의 바다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그것은 실은 물이라고는 단 한 방울도 없는 아주 건조한 평지이다. 바로 거기에 사람의 발자국이 남겨졌다. 리키가 원인의 발자국을 발견하기 꼭 10년 전의 사건이었다. 그것은 지구 바깥 천체에서 나들이를 할 수 있었던 최초의 사람이 남긴 발자국이다. 발자국에서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읽는다. 발자국에서 우리는 거리를 상상한다. 여울져 흐르는 억겁의 시간을 이제 세 토막으로 나누어 생각하자. 360만 년, 46억 년, 그리고 150억 년. 수소의 재에서 시작한 인류는 광막한 시간과 공간을 가로질러 지금 여기까지 걸어왔다. 인류는 우주 한 구석에 박힌 작은 존재였으나 이제 스스로를 인식할 줄 아는 존재로 이만큼 성장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기원을 더듬을 줄도 알게 됐다. 별에서 만들어진 물질이 별에 대해 숙고할 줄 알게 됐다. 10억의 10억 배에 또 10억 배에 그리고 또 거기에 10배나 되는 수의 원자들이 결합한 하나의 유기체가 원자 자체의 진화를 꿰뚫어 생각할 줄 알게 됐다. 우주의 한 구석에서 의식의 탄생이 있기까지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갈 줄도 알게 됐다. 우리는 종으로서의 인류를 사랑해야 하며 지구에게 충성해야 한다. 아니면 그 누가 우리의 지구를 대변해 줄 수 있겠는가? 우리의 생존은 우리 자신만이 이룩한 업적이 아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는 인류를 여기에 있게 한 코스모스에게 감사해야 할 것이다. 이 마지막 문장은 신에게 보내는 최고의 감사기도 같아요. 이 책을 읽고 있는 동안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안성 천문대에 예약을 했습니다. 정말 별을 보고 싶어서요. 토성과 목성을 관찰할 수 있다네요. 이 책을 또 다시 읽을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앤 드레안이 쓴 코스모스는 꼭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그 책 읽게 되면은 코스모스 2편으로 다시 한번 녹음을 하겠습니다. 긴 녹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